당신이 한수연이야? 20년 전 아버지가 버린 그 여자의 딸? 그래요, 오빠 복수하러 왔어요. 그 인간의 딸이라고? 잘 왔구나. 이제 그놈을 망가뜨려줘. 미쳤어. 간병인이 복수자였다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버려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를 무시한 그 남자, 드디어 벌받을 때가 왔네. 유언장을 위조했어? 어머니까지 공범이었던 거야? 오빠도 결국 돈 때문에 아버지 죽기만 기다렸잖아요. 이제 그 인간이 진짜 지옥을 맛볼 차례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건물은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대문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샹들리에였습니다. 수십 개의 크리스털이 반짝이며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왠지 쓸쓸해 보였죠. 마치 이 집에 깃든 어두운 기운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벽면을 장식한 고급 그림들과 골동품들도 주인의 화려했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무의미한 장식품에 불과했어요. 1층 거실 한가운데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상구 회장이 있었어요. 한때 대기업을 일으킨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70대 중반의 나이로 뇌졸중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가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나오는 건 흐릿한 중얼거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아내 윤미자가 정성스럽게 그를 돌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출신답게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였죠.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무감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이불을 정리할 때 그 손길에는 온기보다는 차가운 기계적인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마치 죽은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윤미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남편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사업에만 몰두했고 다른 여자들과의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죠. 특히 20년 전 그 사건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과 분노는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체면과 재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었고 그저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쓰러진 상황에서 그녀는 속으로 이상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침내 복수할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병인 정수연이 약을 들고 나타났어요. 30대 중반의 그녀는 간호사 출신답게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를 다루는 솜씨도 능숙했고 말투도 정중했죠.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혈압약부터 드시고
잠시 후에 물리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친절한 간병인이었지만 가끔 한상구를 바라볼 때 그녀의 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적개심이 번뜩였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 환자의 잠든 모습을 지켜볼 때면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보였죠. 그녀가 한상구의 약을 준비할 때마다 손끝에서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한도연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였어요.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 여전히 젠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의 질문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른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계산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훑어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한도연은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로 재산 정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상속세 문제, 회사 지분 이전, 부동산 처리 등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아버지 명의로 된 주식들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데 그는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도 이런 이야기만 꺼냈어요. 아버지의 고통이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죠. 그의 손에는 항상 회계 서류나 법률 문서들이 들려 있었고 휴대폰으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대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은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미자는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며 복수를 꿈꾸고 있었고 정수연은 알 수 없는 복수심을 품고 있었으며 한도연은 재산 분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한상구만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생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간혹 나오는 대화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대저택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가족들, 하지만 아무도 평온한 잠에 들지 못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욕망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한상구 회장의 침실에서는 가끔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들 뿐이었어요. 이 집에는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건 욕망과 원망, 그리고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대저택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빛들도 이 집의 어둠을 밝혀주지는 못했어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면서 이 집안의 진짜 이야기가 서서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의 운명을 바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대저택은 더욱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상구 회장은 침실에서 잠에 들었고, 한도연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1층 부엌에서는 두 여자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미자와 정수연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 대화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작았고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수연 씨,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윤미자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상태가 어떻게 보이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궁금증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자의 목소리에서는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정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장님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으세요. 의식도 또렷하시고 신체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마치 이런 소식이 반갑지 않다는 듯한 미묘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만 말씀을 못하시는 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윤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 치료 기간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는 남편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부인,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수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미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수연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는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특히 오랜 기간 간병을 해야 하니까요. 이 말에 윤미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40년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상황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평생 저를 무시하고 바깥에서 온갖 일들을 벌이고 다녔거든요. 정수연은 조심스럽게 윤미자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녀의 말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떤 일이요? 윤미자가 관심을 보이자 정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가셨거든요. 어머니하고 저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셨어요. 그때 저는 겨우 10살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윤미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바깥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때의 충격과 분노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여자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남자들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정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혹시 회장님의 유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질문에 윤미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려고 해요. 저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아들이 관리하는 조건으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다니. 그건 너무하시네요. 정수연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받으셔야 할 몫이 있으실 텐데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암시가 들어 있었어요. 혹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시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윤미자가 정수연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이해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요. 정수연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간호사 출신이라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환자분들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유언장을 다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윤미자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가질 리가 없어요. 저를 평생 무시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정수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 부인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시도록 조금씩 설득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요. 이 제안을 들은 윤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엌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정수연 씨, 만약 그런 일이 성공한다면 당연히 당신 몫도 있어야겠죠. 윤미자의 말에는 거래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정수연이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고백은 윤미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집에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여자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혹시 한상구가 깨어나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을까 하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고 그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아무튼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죠. 윤미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남편의 유언장을 손봐야겠어요. 저 인간이 날 죽는 순간까지도 무시할 순 없어요. 정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제 몫을 받아야겠어요. 그분이 저렇게 살아온 죗값은 치르게 해야죠. 그녀의 말에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복수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두 여자의 음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위층 침실의 한상구는 잠들지 않고 있었고 1층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을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저택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자와 정수연 사이에는 어젯밤의 대화로 인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떠세요? 정수연이 한상구의 침실로 들어가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구의 눈동자에는
어제와 다른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정수연의 손길을 피하려 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온몸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정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상구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재빨리 윤미자에게 눈짓을 보냈고 윤미자는 그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수연 씨가 약 드리려고 하시는데. 윤미자가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구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외면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윤미자와 정수연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오후가 되자 한도연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오늘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 한도연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윤미자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도연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 출신다운 예리함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우리 집안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은데요. 한도연이 정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환자 가족을 현혹해서 재산을 노리는 경우 말이에요. 이 말에 정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 간병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느껴졌어요. 한도연의 직감이 맞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었습니다. 윤미자가 아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가 상속만 탐내는 거 모르는 줄 아냐?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로 재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 모자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수연 씨는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한도연은 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간병인을 그렇게 두둔하시는 거예요? 분명 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의 변호사다운 추리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머니와 저 간병인 사이에. 그만해. 윤미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도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침실로 가서 한상구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정수연은 윤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도연님이 저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서둘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윤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은행 출신답게 차분하게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 원장 위조는 제가 맡을게요.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서류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필체 모방이나 인감 처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님의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을게요. 그녀의 말에 윤미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간호사 출신이니까. 약물 조절을 통해서 회장님의 의식 상태를 교묘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정수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윤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 원장 위조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원망이 마지막 양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부인,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지금까지 부인에게 한 일들을,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한 일들을. 정수연의 말에는 깊은 원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두 여자의 동맹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윤미자는 남편의 서재에서 유언장 원본을 찾아내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정수연은 약물함을 뒤져가며 필요한 약들을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세밀해져 갔어요. 하지만 한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정수연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수상해. 저 간병인에게 분명 비밀이 있을 거야. 그의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설 탐정이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정수연의 본명은 한수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20년 전 한상구가 바깥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어요. 이게 무슨... 한도연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 간병인으로 집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정수연이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한도연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윤미자와 정수연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도연의 손에는 정수연의 신상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당신, 설마 정수연이 아니라 한수연이에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거실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윤미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버린 딸이 복수하러 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동맹을 맺었다는 현실,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그럼 당신이 저 인간의 딸이라는 거군요. 윤미자가 정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그 사람의 죄를 내 손으로 갚을 수 있겠구나.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만족감이 들어 있었어요. 한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그의 말은 위층에서 들려온 큰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세 사람은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상구의 침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극도의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한상구가 바닥에 쓰러진 충격적인 순간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연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한상구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한도연도 아버지에게 다가갔지만 한상구는 아들마저 밀어내려 했습니다. 입으로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온몸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특히 정수연을 바라볼 때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침대로 옮겨드려요. 정수연이 전문적인 간병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구는 계속 저항했어요. 그의 흐릿한 중얼거림 속에서 수연, 수연이라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도연이 아버지를 침대에 눕힌 후 세 사람은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한상구 회장의 딸입니다. 정수연이 윤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이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람의 딸이요. 그녀의 고백에 한도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윤미자의 반응은 달랐어요. 윤미자는 오히려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같은 편이었던 셈이네요. 그녀의 말에 정수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어머니, 김현숙 씨죠? 윤미자가 정수연의 본명인 한수연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알고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던 상대 말이에요. 이 말에 정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서렸어요. 어떻게? 윤미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그 일을 제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당신 어머니와 만나는 것도, 당신이 태어나는 것도,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참고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를 왜 못 본 척 하셨나요? 정수연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혼자 저를 키우면서 당신 생각에 제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윤미자가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을. 하지만 저는 이혼할 수도 없었어요. 그 시절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아세요? 한도연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수연. 아니 수연이가 정말 제 이복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정수연이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오빠. 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오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을 버린 그 집안의 아들일 뿐이에요. 한도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여기 온 이유는 복수예요. 정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20년간 쌓인 원한이 불타고 있었어요. 윤미자가 정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그녀의 말에 정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힘을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이 광경을 지켜본 한도연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는 두 여자의 동맹이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수연이 한도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재산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꼼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그렇지만 한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윤미자가 정수연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의 질문에 정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으로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다가 몸이 너무 상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버리고 간 후로 계속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이 고백을 들은 윤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보다는 동맹을 위한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정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어머니가 받은 고통만큼, 저가 받은 상처만큼. 한도연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의 변호사다운 현실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정수연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을 때 법이 도와줬나요?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며 죽어갔을 때 법이 무슨 도움이 됐나요? 그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윤미자가 정수연의 편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말이 맞아요. 법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녀는 은행 출신답게 차분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정수연이 윤미자에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부인,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말에 윤미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도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슨 소리야? 한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와 수연이가 손을 잡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그의 반대는 오히려 두 여자의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윤미자가 정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같은 상처를 받은 가족. 그리고 같은 복수를 원하는 동맹. 그녀의 말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돌려줘야 해요. 한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막을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의 동맹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자신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미자는 유원장 위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했고 정수연은 한상구의 건강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계획했어요. 그들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한상구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버린 딸이 복수하러 돌아왔다는 충격, 그리고 아내와 딸이 손을 잡았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질러온 죄악의 대가가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도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유언장이 들어있던 금고가 열려 있었고 원본 유언장에 수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세밀하게 살펴보니 잉크의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변조된 흔적이 분명했어요. 이게 뭐야? 한도연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속 비율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 자신이 받기로 되어 있던 대부분의 재산이 윤미자와 정수연에게 분할되도록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했지만 변호사인 그의 눈에는 명백한 위조였어요. 그는 서둘러 거실로 내려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윤미자는 정수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한도연의 눈에는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한도연이 유언장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유언장이 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윤미자와 정수연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윤미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쓰신 거 아니야? 그녀의 연기는 자연스러웠지만 한도연을 속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저 변호사예요. 이런 서류 위조는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도연이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잉크 색깔도 다르고 필체도 미묘하게 달라요.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정수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오빠,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회장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직접 수정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의 변명도 한도연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황인데. 한도연의 추궁이 계속되자 윤미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윤미자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녀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어머니 목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윤미자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로 어떻게 살라고? 40년 동안 저 인간을 뒷바라지하면서 받은 게 고작 그것뿐이야. 윤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죽기만 기다리면서 재산 계산만 하고 있잖아. 정수연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오빠도 결국 돈이 문제잖아요. 저희와 뭐가 달라요? 그녀의 말에는 냉소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한도연은 두 여자가 완전히 손을 잡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미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범죄? 윤미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저 인간이 평생 우리에게 한 일은 뭐야? 수연이 어머니를 버린 것도 나를 무시하며 산 것도 범죄 아니야? 그녀의 논리는 감정적이었지만 나름의 일관성이 있었어요. 정수연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한 일들을, 그분이 받아야 할 대가를 왜 저희가 포기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한이 서려 있었어요. 한도연은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어요. 그럼 제가 포기하면 되나요? 상속 포기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윤미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재산에 목을 맸는지 우리가 다 봤어. 갑자기 성인군자 행세하지 마. 정수연도 한도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도 결국 똑같은 욕심쟁이에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그녀의 말은 한도연의 위선을 정확히 찔렀어요. 바로 그때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이어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세 사람은 급히 한상구의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한상구가 다시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도연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한상구는 아들의 손길도 거부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전문적으로 한상구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윤미자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평생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놓고
그녀의 말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어요. 한상구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수연. 그의 흐릿한 발음 속에서 딸의 이름이 들렸어요. 하지만 정수연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 이름을 부르시네요. 정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저 같은 딸 없다고 하셨으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어요. 한도연은 이 모든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윤미자와 정수연은 서둘러 반대했어요. 잠깐만요. 정수연이 한도연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이에요. 일단 제가 응급처치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제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윤미자도 아들을 말렸습니다. 성급하게 병원에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정수연 씨가 전문가니까 일단 맡기자. 두 여자의 반대에 한도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정수연은 약상자에서 약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좀 더 드시면 안정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준비한 약의 용량은 정상보다 많아 보였어요. 한상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약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의 저항은 무력했습니다. 아버지, 약 드셔야 해요. 정수연이 강제로 약을 먹이려 하자 한상구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한도연은 이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 이상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약을 거부하시는 거죠? 그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윤미자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계속 방해하니까 아버지도 불안해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한도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정말로. 한도연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한상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도연은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윤미자와 정수연은 계획이 틀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상구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대저택은 전과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상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스트레스성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고 언제 깨어날지도 알 수 없다는 말에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도연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악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정수연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두 여자를 마주하고 앉아 있는 그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미자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지신 거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정수연도 침묵을 지키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약을 거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도연의 추궁이 계속되자 정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어요. 뭘 알아야 하는데요? 한도연이 반문하자 정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윤미자가 정수연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정수연은 이미 결심을 한 듯 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한도연은 두 여자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네요. 말씀해 주세요. 그의 간절한 부탁에 정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말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수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을,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윤미자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더구나. 그녀의 고백에 한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연이와 손을 잡기로 했지. 그럼 정말로 유 원장을 위조하신 거예요? 한도연의 질문에 윤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서 일했을 때 배운 기술이 있거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정수연도 자신의 역할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이니까 약물 조절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서 새로운 유원장에 서명하도록 하려던 거였어요. 한도연은 이 모든 고백을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그의 질문에 정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희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윤미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한상구의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수연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를 버린 것에 대해 사과받고 싶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윤미자도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나도 단지 재산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 인간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지. 나를 짓밟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든 그런 남자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연은 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의 진심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았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 정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도 결국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 있었잖아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한도연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네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로 재산 이야기만 했죠. 이때 윤미자가 더 깊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난 수연이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 이 고백에 정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현숙 씨,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내 아버지와 만나기 전까지는. 윤미자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여자도 피해자였던 거야. 내 아버지가 거짓말로 속인 거니까. 정수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아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가 현숙 씨에게는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 윤미자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숙 씨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쳤어. 이 이야기를 들은 정수연은 더욱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속은 거였네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남의 남편을 빼앗은 줄 알았는데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도연도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나요? 그는 지금까지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윤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그런 식이었어. 자신의 욕망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신경 쓰지 않았지. 그녀의 말에는 40년간의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왜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윤미자가 답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야. 속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겠지. 그리고 너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윤미자의 말에 정수연이 더욱 슬퍼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진심을 털어놓으며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도연은 자신의 탐욕을 반성했고 윤미자와 정수연은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 위조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한상구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윤미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복수가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한도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깨어나시기를 기다려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의 제안에 윤미자와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이미 의식을 되찾았고 병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저질러온 죄악들을 진정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한상구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각자 복잡한 심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만 아직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한상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분노나 위압감 대신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한도연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상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어요. 연. 여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명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정수연은 아버지의 부름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한상구가 힘겹게 손을 들어 정수연에게 다가오라고 신호했어요. 정수연이 망설이자 윤미자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봐.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정수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한상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다. 그의 사과는 간절했지만 너무 늦은 것이었어요. 아버지. 정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기다려왔던 사과였지만 막상 듣고 보니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한상구는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이도. 그는 정수연의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윤미자도 남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남편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여보, 정말로 후회하세요? 한상구가 윤미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도,
그의 사과에 윤미자는 당황했어요. 40년간 원했던 사과였지만 이런 식으로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도연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한상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상구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 이 말에 세 사람이 긴장했어요. 혹시 위조된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요? 다 듣고 있었다. 한상구의 고백에 윤미자와 정수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정말로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일을 다 아세요? 한상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수연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상구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관 없다. 그는 유언장 위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윤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왜? 하지만 한상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한상구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맞다. 그는 평생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내어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복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상구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상구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 유언장 쓰겠다. 그는 공정한 분할을 약속했어요. 수연, 내 딸. 이 순간 정수연은 20년간 원했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윤미자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당신을 보는 것 같아요. 40년간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었는데 그의 고백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며칠 후 한상구는 정식으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이었어요. 윤미자에게는 생활에 충분한 몫을, 한도연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그리고 정수연에게는 딸로서 받을 몫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상구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길어야 몇 주라고 진단했습니다. 세 사람은 교대로 한상구를 돌보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상구가 정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어요. 네, 아버지. 정수연이 귀를 가까이 대자 한상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너, 엄마, 사랑했다. 이 고백에 정수연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정수연의 물음에 한상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책임 못 졌다. 났다. 정수연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다만 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한상구의 눈에서 평안한 빛이 났습니다. 고맙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윤미자도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다음 생에서는 더 잘해요. 그녀의 말에 한상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더 좋은 아들이 되겠어요. 가족들의 용서와 화해 속에서 한상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한상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상구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각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상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상구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나 음모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윤미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복수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구나.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유언장에 따라 윤미자는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평생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던 그녀에게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나 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윤미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40년간 무시당하며 살았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사과와 진심 어린 뉘우침이 그녀에게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 눈에 후회와 미안함을 새겼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정수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대저택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윤미자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정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해요.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녀의 결정에 윤미자와 한도연은 감동받았어요. 정수연은 복수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녀가 윤미자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을 들었을 때 알았어요. 그분도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걸. 정수연의 말에 윤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상구는 악인이라기보다는 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수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상구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용서해 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딸로 인정해 주셔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한도연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에만 집착했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직원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도연이 임직원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는 정수연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유언장 위조 사건에 대한 마지막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상구가 생전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들의 화해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판사도 이례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가 아닌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인이 마지막에 보여준 뉘우침과 가족들의 용서가 법보다 더 큰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연이 고향으로 떠나던 날 기차역에서 윤미자와 한도연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말 안 보고 살 거야? 윤미자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정수연의 대답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지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은 이제서야였어요. 한도연이 정수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수연아. 아니 누나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수연이 감동했어요. 오빠도 좋은 사람이 되세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들을 오빠가 해주세요. 정수연의 당부에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난 후 윤미자와 한도연은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함께 살 계획은 없었어요. 윤미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한도연은 회사 근처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할까요? 한도연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저택에는 너무 많은 추억과 상처가 얽혀 있었어요. 윤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팔자. 그리고 그 돈으로 수연이가 하는 고아원을 지원하는 거야. 그녀의 제안에 한도연이 동의했어요. 몇 달 후 대저택은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한때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새로운 사랑과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새로운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수연에게서 오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짓곤 했어요. 정수연은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도연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립한 재단은 많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상구의 묘소에서 만났습니다. 정수연이 고향에서 올라온 것이었어요. 묘비 앞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정수연이 묘비의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윤미자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용서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한도연이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다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세 사람은 묘소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과거의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희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대저택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세 사람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용서는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었던 그 대저택처럼 인간의 욕망과 복수심도 결국은 용서와 화해로 치유될 수 있음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